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매주 하는 이제 1월날 저녁 9시에 했던 게 우리가 한 주간의 주식 총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이걸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자 녹화로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딱 만기일이 끝났죠. 그래서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타나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분기를 얘기할 때 1월부터 3월달까지를 1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분기의 딱 중간 정도가 와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 발표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기술적 반등이란 부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특집 방송을 9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집 방송에서 해야 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먼저 이 부분은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난주죠. 2주차. 2주차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뭐 연준회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시장에서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란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년 연말 배당 투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배당 투자에 따른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그동안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이거를 얼만큼 어떻게 소화를 해서 마감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었는데 앞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게 끝날 경우가 322.5에서 325포인트,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끝난다 했을 때가 325포인트 전후, 이렇게 전망이 되었었는데 딱 324.9포인트에 무난히 마감을 했다듭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 강세 띄었던 쪽에서가 상당히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그동안 조정을 겪었던 종목군들이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시장에서 차익 실현과 반등 이걸 넘어서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지난주 국내 증시를 볼 때 국내 증시가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앞전에 1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3주 동안에 가파른 반등하고 4주차까지 강세 띄고 그러고 나서 숨고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의 상당히 강했던 강세가 이제 금요일날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인 강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되는 부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소가 주 초반에가 약세를 띄었고 그 이후에는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합금 전후,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조정이 없는 수준을 만들어 놨었다가 이제 금요일날 소폭 약세로 마감되었다 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 부분이 이제 목요일날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더니 금요일날은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챗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슈가 강했었던 테마주들 이쪽을 중심으로 차익실이 떨어졌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종료되었고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챗봇 관련된 모멘텀 받았던 쪽이 이제는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기대치가 또 꺾였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강세와 하락을 보였던 약세가 나눠지는 업종별 차별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쪽이 에너지와 화학 쪽, 이쪽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화학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유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
그 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강세 좀 보여준 반면에 그 외적인 쪽에서도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혼조 양상은 비슷하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소폭의 강세를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 뭐 보합이었고, 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하이했습니다. 물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은행의 지수를 끌고 내려간 것은 카카오뱅크가 좀 끌고 내려간 그런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이제 기계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도 나타났다가 반등도 했다가 이거 좀 나눠줬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농심이 실적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면서 농심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타났다 정도. 반대로 이제 하락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이 원래 이제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서비스 쪽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제 금요 같은 경우 게임주도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된 거였고, 그다음에 제약 쪽이 여전히 좀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하락의 배경. 그다음에 이제 항공해운 쪽, 항공하고 해운에서 뭐 해운은 뭐 왔다 갔다 했다 정도 되는데 항공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대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 통신, 방어 소비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유통, 소비, 방어 이런 쪽이 약세를 좀 띄었다 정도.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업종별로는 상승이 강하거나 하락이 세거나 이런 거는 제한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졌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볼 때, 종합주가 지수에서 이제 딱 보게 되면 종합주가에서 앞전에 시장에서 연초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일수가 약 16거래일 동안의 상승을 12% 가까이 상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시장이 큰 조정 없이 왔었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크게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이제 이격 자체가 벌어졌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이격 조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왔다 갔다 좁은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리대가 2484포인트 전후 이 가격이 중요 가격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자리대는 돌파를 하려는 과정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직전 고가를 넘어간다라는 구조는 동일한데 이 조정을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사실 지수의 2500 근처 왔었을 때 지수를 끌고 내려가려고 했던 쪽은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 이쪽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 전체를 다 떨어뜨린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된다 되겠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왔다 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거래소에서 기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도 물량 자체가 제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위를 뚫어내기가 상당히 좋은 구조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를 넘어갈 때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느냐 이게 앞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분봉을 잠깐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라는 게 지금 딱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앞전에 과하게 살짝 넘어가면서 오버슈팅이다라고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격을 많이 벌어놨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조정을 겪으면서 과매도가 중간에 나왔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매도가 요 구간 그러니까 2430포인트 이하 여기는 과매도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박스권 패턴이다라고 할 때는 중간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볼 때는 중간마디다라고 하신 자리가 2460포인트 전후 요 라인대가 딱 중간마디가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2주 동안에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딱 중간마디에서 지지를 받은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단 자리를 간다 할 때는 돌파형의 그림을 무난히 기대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중간마디 자리를 지켜내느냐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하다가 다음 주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여기를 지지받는 게 중요하고 만에 하나 이 하단 자리를 다시 한번 내려오는 과정이 나타난다 되면
그 다음에는 돌파를 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세하게 보는 쪽은 이쪽에 돌파형을 우세하게 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위에 매물도 없을 뿐더러 기관에서의 매도 압박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윗자리 돌파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이제 제가 시장에서 코스닥 자체의 반등이라는 부분은 사실 미증시의 기술주들 중심의 강세란 부분이 사실 성장주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줬다 됐고, 특히나 성장주 내에서 최근 들어서 AI, 챗봇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 그 성장주들 중심의 강세가 국내에서 2차전지까지 포함해서 가파르게 나타났다가 됩니다. 다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코스닥은 785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코스닥의 경우는 거래소하고 달리 쉬지 않고 이 저점을 만들고 26거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과 거래소에 대한 이격 자체가 또 벌어졌다 되겠죠. 괴리가 벌어졌고 코스닥은 이격이 벌어졌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숨고르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스닥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시장에서 지난주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다. 단기적인 고가가 나왔다. 그래서 나스닥이 최소 2주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 배경이 국채 금리가 떨어졌던 거와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제한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선반영됐었다라고 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역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떨굴 수가 없는 구간에 왔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작년에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미국에서의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배경은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간다는 거죠. 그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부분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가장 악재가 됐던 게 뭐냐? 시장에서 밸류 부담이라는 특징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하락의 주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의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가하게 할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완화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돌아가는 시그널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미증시는 조정을 받거나 반등할 때마다 밸류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코스닥도 그와 동일한 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번 주 시장에서 785포인트 전후라는 전체 하락폭의 38.2%라는 자리에 왔고, 이거는 나스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10조가 넘는 수준을 보여줬다는 것은 일부 종목군들이 M&A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제 75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에서 지지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금 넘어가려면 그때는 거래량 자체가 이 구간에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더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거래 대금이 더 증가가 나려면 모멘텀이 또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우위를 가져가게 될 경우, 왜? 이쪽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간 케이스고 기간에서의 매도 물량 소화를 다 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시장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는 김에 미증시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죠. 미증시가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나스닥의 이제 장중에는 하락을 좀 키웠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한 1.3%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앞전에도 이제 나스닥의 고가를 해서 찍었다라는 관점을 설명해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배경을 볼 때,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다이렉트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하락하다 반등하다 하락하다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금 위로 가는 모멘텀을 어디서 받아갈 거냐? 역시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에 S&P 같은 경우는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와 동조가 되는 편이고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주로 동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P 같은 경우는 또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시장에서 그동안 나스닥에 대한 효과를 절반은 가져오지만 나머지 절반이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간이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라든지 방어주라든지 여러 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S&P는 빠질 폭이 작다라는 부분을 들었었죠. 그래서 S&P는 추가적인 조정이 뭐 많이 세게 들어온다면은 이제 4,000포인트 초반 요 라인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과 조정을 겪으면서 매물수 안착하고 이 중간 마디와 직전의 고가 라인대 여기 딱 50%짜리입니다. 요 라인대를 현재는 지켜주고 받쳐주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윗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으로 잠깐 보도록 하죠. 미증시가 혼조로 끝났다가 되는 거고 뭐 다우지수가 제일 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숨고르기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종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거의 비슷했다 되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 업종이 많이 나눠졌다 되는데 1차적으로 강세가 이제 유가 뭐 러시아에서 이제 앞으로 매일 하루 평균 50만 배럴을 감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가의 강세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원유 서비스와 더불어서 신재생 쪽에서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 성향을 갖고 있는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음식료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이 반등이 나왔다가 된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그 외적인 뭐 경기 관련주들,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소폭의 강세가 이어졌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으로 빠졌다가 된 쪽은 결과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소폭의 약세를 보였다 되지만 대부분의 하락은 이제 2차 전기. 그동안 테슬라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는 위치 자체가 새롭게 고가를 만든다 이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그리고 그 외적은 인터넷, 빅테크 관련된 쪽이 약세를 주로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니까 결국 이제 미증시에서도 그동안 성장주 중심의 기술주가 강세를 띠는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국내 증시에서 수급을 볼 때 지난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4,200억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억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2,000억 정도로 매수가 조금 축소가 되었다 정도 되죠. 근데 지난주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에서의 매도 물량 이쪽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수 자체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소폭의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배경은 기관에서의 매도가 1조 8천억 가까이 출회가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의 대부분은 금융투자에서의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제 결국은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된 것도 있고 그리고 배당 유입금도 일부 남은 거와 같이 출회되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앞으로 시장 자체가 악재가 있거나 아주 안 좋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없다면 베이시스 자체는 소폭 개선되는 과정이 다시금 나타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된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나갔던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는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시장에서 반등하기가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은 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수를 좀 줄이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업종별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가 되는 거고요. 차별화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의 경우는 금융투자가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에 반해서 그 외적인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그 외적인 쪽은 다 오히려 거래소와 달리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그럼 왜 이 물량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큰 매수 배경은 코스닥 자체 강세를 레버리지 ETF가 강하게 기관에서 매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왔고, 실제 일부 몇몇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를 좀 봤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가 대규모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매수라는 게 겨우 차익 거래니까, 그러니까 차익 거래의 성격이 이제 같은 상품에 대해서 한쪽이 가격 자체가 높은 쪽 팔고 싼 쪽을 산다, 이런 전략이니까 결국 프로그램이 크게 떨어진 부분을 그동안 제대로 반영을 안 하다가 요거를 만기일부터 반영을 해서 선물에서가 매수가 커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거나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대로 금융투자는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은 매수하는 과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제 다음 주 개선되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지수도 한번 보게 되면은, 선물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봤듯이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선물이 지금 보면은 앞전에 요 가격대에 있었죠. 요 330은 넘어갔던 가격대. 그래서 이때가 실제로는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이 당시는 베이시스 자체가 시장에서 플러스 0.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베이시스를 보여줬었다 되면서 현물 쪽에서 매수가 프로그램이 확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여기를 고가를 만들고 여기까지를 이제 저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종합주가에서 봤듯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선물 같은 경우는 고가가 좀 더 높게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고가 좀씩 내려왔고, 저가 대비해서 역시 저가도 좀씩 올라가다 보니까 두 가지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있었던 박스권 패턴, 거래소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패턴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를 받았던 자리대가 요 가격대 323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딱 박스권의 중간마디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할 거냐. 왜냐면 이제 국내 증시가 월요일날 출발 자체가 보합권 전후 출발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뚫어주느냐, 요 부분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변동을 좀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난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변동이 나타날 때는 이제 삼각 패턴 형태도 이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삼각 패턴으로 전개된다 했을 때는 요 구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삼각 패턴으로 봐도 현재까지의 흐름은 뭐 나쁘다라고 볼 건 없는 쪽이고요. 위쪽에 대한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고,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굳이 던질 요건이라는 이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기관에서의 매도 가능 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강세 띄기가 수월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7월 달부터 현재까지 17조 8천억을 샀으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는데, 매수 규모를 볼 때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가 압도적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 규모로만 볼 때는 둔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규모가 둔화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 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는 기조는 이어지지만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전에 원달러 환율을 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1200원 이하로 떨어진다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리스크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샀던 규모와 시기에서의 환율을 볼 때는 외국인들이 현재
환차 손도 그렇게 본 것도 없고 환차 익도 거의 본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11월 달까지 북클로징이라 하는 어느 정도 매수를 일단락하고 12월 한 달 동안은 매수는 없었는데 오히려 환율은 떨어진다가 돼버리니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지지만 어느 정도 매수하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차익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어느 쪽을 샀고 어느 쪽을 팔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장에서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미증시와 연동되는 쪽이 국내에서 어디냐. 그러니까 미증시 특히 이제 연동된다 했을 때 S&P는 국내 코스피와 연동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되겠죠. 대형주.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국내 코스닥하고 연동이 역시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중에서 사실 빅테크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오죠. 전기차 쪽,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 뭐 여러 가지 구글 알파벳 같은 얘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서비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 시총 상위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여러 개 기업들 나눠주고요.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이닉스 이쪽이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은 네이버, 카카오 거의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기대치, 테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움직였다가 된 쪽은 최근 들어서 여기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도 강했다 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정이 이슈 테마로 여기가 떨어진다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온다. 이게 맞겠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테슬라나 뭐 이제 조정인데 가파른 조정의 형태는 아니고 앞전까지 크게 빠졌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몇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밸류 부담이 없는 쪽 이렇게 들어오는데 결국 이제 밸류 부담이 제일 높은 쪽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쪽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나머지 쪽이 차익실현 떨어지는 게 현재 미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도 거의 비슷한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 주 동안에 4,800원 정도? 아까 정확하게 얼마였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4,200억이었죠. 4,200억이란 매수를 했는데 한 주 동안에 근데 딱 보게 되면 오스테 임플란트 이건 뭐 코스닥이니까 배제한다 치고 거래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 2,500억을 팝니다. 그 다음에 그 외쪽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카카오뱅크 뭐 등등인데 여기서 공통된 거 카카오뱅크,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 다음에 하이브 뭐 등등등 있겠죠. NC라든지 다 어딥니까? 서비스죠. 인터넷과 게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이쪽과 관련해서 약간 고밸류 이렇게도 들어온 쪽인데 이쪽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쪽도 있었고 2차 전진에서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강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가 되는 것이 이쪽이 중심이어서 서비스라든지 고밸류 또는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온 쪽 여기를 중심으로 매도가 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매도 자체가 거의 한 4,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한 매도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케이스였고요. 반대로 매수의 경우는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라는 시총 상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여기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고 실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여전히 매수를 강하게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매도에 직격적인 영향을 받고 기관의 매도 영향도 같이 받는 쪽인데 이쪽에서만 에코프로하고 이런 쪽만 매수 규모가 거의 1조가 넘어간다가 되죠. 그래서 실제 외국인들은 매도가 전체로 볼 때는 둔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꾸준히 사는 쪽은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딱
통으로 업종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방산과 금융이란 쪽을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 매도는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챗 GTP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차피 챗 GTP가 앞으로 시장에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들어오고 이제 앞쪽으로 이쪽이 뭐 굉장히 핫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는 70%가 네이버죠. 한글로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쪽을 네이버가 앞으로 만들고 한다도 이게 지금 현재 검색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한다 정도가 되지 사실 새로운 수익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 쪽이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성장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 되는데 이 초창기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이 향후 성장이란 부분에서는 멀티플을 다시 한번 더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이 되긴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비용 증가가 작년에 하락하던 주 요인 중에 또 하나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소화하고 가는 데는 상당한 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 다음 기간을 볼게요. 기간에서는 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1조 7천억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도가 많았다 되죠. 그럼 그 매도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느냐? 우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의 매도가 가장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가 이제 반대로 많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사고 코스닥 시가총에서 많이 올라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이 상당히 올랐는데 기관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 중심이긴 한데 역시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NC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산 쪽에서 뭐 차이실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매도 자체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 주로 매도가 좀 있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매수한 쪽이 어디냐라고 볼 때 종목별 매수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면은 LG전자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또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 또 많이 줄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LF 같은 경우 동반 매수였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뭐 LG엔솔루션, SS세미콘, OLED 관련해서 또 개별 이슈가 있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지만, 이제 항공우주하고 더불어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 그 앞으로 성장성, 이런 쪽에서 좀 강세 띄었다, 이런 게 있고, 풍력 관련된 CS 윈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조선에서가 좀 일부 들어온다 정도. 주로 반도체, 기간에서는 ETF 쪽이 가장 눈에 띄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 ETF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기간에서는 종목별 흐름 그 다음에 일부 ETF를 중심으로 많이 샀다. 2차 전지 ETF도 눈에 띄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ETF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는 기관에서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가 되었죠. 그럼 기관은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되고 미증시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날 확인했듯이 S&P와 다우 지수는 강세 그리고 반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 그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띄었던 여러 가지 테마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 쪽도 사실 차익 실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산다가 되면은 오히려 지수에서 이쪽은 그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이 나오기도 수월해진다가 될 것이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베이시스를 만들어 준다가 되면은 지수 자체는 2,50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벤트를 좀 보게 되면 이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에서는 요거를 아무래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망치가 이제 컨센서스 부합하느냐 또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향세를 보이는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이 부분이 풍목별 가중치를 이번부터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거냐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부터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발생되기 전에 즉 작년 1월 달을 기준거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때는 유가가 좀 올라간다 되는데 이게 2년치 평균에서 1년치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물가 지수의 하락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또 주택 주거 비용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반영되기 시작하면 또 크게 빠질 수 있어서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하향세가 지속된다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크게 충격을 주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대표 기업들 거의 마무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음식료에서 CJ 제휴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역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이런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가 굵직한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다 했을 때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 결국 4분기 실적은 끝났고 이제 1분기 실적을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서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좋다라고 하는 쪽이 앞으로 당분간은 무게 중심에 설 수가 있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2초500 돌파의 중심에 서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이제 나와야죠. 왜? 거래소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서 2주 동안 쉬었다. 요 그림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좀 더 세게 나왔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차별화를 시켜야죠.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와 거래소는 매물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서 차별화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고 윤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대, 테마, 그리고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이게 처음으로 한번 나왔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화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눠진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분기 내년 3월달까지죠. 3월까지를 볼 때 앞으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해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바닥을 확인하느냐가 나중에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3, 4월달 사이에 아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수가 완전히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9시에 저녁 9시에 원래는 이 시간대에는 이 한 주간을 총 정리하고 그 다음 주 전략했던 건데 이거를 녹화를 먼저 해서 보내드리고 9시에는 이에 따른 앞으로 중요한 업종과 종목 그리고 어떤 이슈 전략 이벤트를 다 따져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다하셨습니다.